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유가와 경제 다루고 있습니다. 유가 19% 폭등했습니다. 어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장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글로벌 경제 폭격을 맞은 듯하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우디 원유 시설이 테러로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이 많죠. 공급 충격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유가가 출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군사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그 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거든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경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조국 펀드의 핵심 오촌 조카 구속됐습니다. 조국 아내 정경심 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세웠다. 뭐 이런 진술이 지금 나왔다고 하네요. 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 착수 후 첫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정 씨 곧 소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에만 나온 기사입니다. 검찰 조국 장관의 딸 어제 전격 소환 조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딸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허위 증명서 관련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입시 의혹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촌 조카 구속됐다는 내용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드론 공격 남의 일 아니다. 지금 사우디 핵심 원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죠. 국내 주요 시설도 보니까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남일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북한 드론 수차례 남한 상공 침투했죠. 그리고 실제 드론이 발견도 됐습니다. 날개 길이 3m 이하는 레이더 탐지도 잘 안 됩니다. 군 레이저 무기 개발 등 요격 체계 점검한다. 드론 공격 현실화 됐습니다. 이미요.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박상혁 변호사 그리고 이재영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쪽 화면 봐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 검사와의 대화 어게인. 조국 장관 지금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게인이죠. 과거에도 검사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It's my style. 번역을 하면 이게 내 방식이야. 뭐 이쯤 되거든요. 그러면서 언쟁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영어로요. 코너에 몰린 고유정 어제 재판이 있었고요. 서울 물가 기가 막히니까 너무 높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일과 관련 검찰 수사 내용 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정경심 돈, 조국 장관의 부인입니다. 정경심 돈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소환이 임박이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구속이 됐고요. 지금 돈이 뭔가가 흘러 들어가서 그걸로 뭐가 설립이 됐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 씨, 구속된 조 씨는 빌린 돈 이렇게 얘기했지만 검찰은 차명 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한 것으로 결론이 날 때는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골자는 지금 이 돈이 뭔가 흘러 들어가서 회사가 설립이 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현행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조선일보는 이 어제 구속된 조국 오촌 조카 얘기하면서 좀 더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관설 돌 때부터 자료 없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말합니다. 도피 직전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과 집중 통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얼마 전까지 해외로 나가서 잠적 상태였죠. 그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국 직전까지 정경심과 수차례 통화, 펀드 대응책 논의한 듯하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 씨, 증거인멸 폭로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이렇게 입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세우고 투자까지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 중간 부분 있죠. 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폭로한 증권사 직원에게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뭐 이런 입장을 나타냈던데 그 내용이 여기 좀 소개돼 있네요. 아랫부분입니다. 조 장관의 아내 정 씨는 최근 자신의 증거인멸을 도와준 사실을 폭로한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증거를 조금 숨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황들이에요. 자, 관련 기사 하나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에 기사를 냈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 고려대 입시 때 제1저자 의학 논문 냈다. 지금 이거 단국대 논문 말하는 건데요. 이 단국대 논문이 입시 때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거 그동안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뭐 자기소개서 정도에 살짝 논문이 언급됐지 실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장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논문을 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일면에. 여기 보시면 고려대 관계자 검찰이 자료 확보 딸 점수 많이 받은 이유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 조국 장관은 논문 안 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발언과 배치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뭔가 해명도 있고요. 검찰 쪽에서도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사 오늘 검찰 수사 관련 내용 좀 봤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뭐 일단 이 문제의 오촌 조카, 뭐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사실 이제 오촌 조카가 사실상 이 펀드 회사를 설립을 했고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이 실소유주처럼 뭐 주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관계를 가져서 개입을 했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그러면 펀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들과 이런 곳들에 과연 어떠한 행동들을 하려고 한 것이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고난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특혜를 받으려고 했다거나 내부 정보 같은 걸 이용하려고 한 것이냐. 혹은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이런 쪽으로 더욱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입을 했다거나 뭔가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정경심 교수까지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여가 됐었어야 된다는. 그리고 이 수사가 사실 시작한 것 자체도 지금 조국 당시의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 조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 뭐 소환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임박 얘기는 참 나오는데 언제쯤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게 횡령이나 배임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시장법 위반상 허위공시, 그러니까 74억 원으로 지금 허위공시를 했잖아요. 이런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검찰은 일단 이틀에 걸친 긴급체포 상황에서의 수사도 처음에는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니까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과연 정 교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지, 뭐 단순 투자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이 무엇인가가 있었는지, 혹시라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어떤 힘을 이용하려 한 부분, 이용했던 부분 이런 건 없는지 이런 걸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 바로 임박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뭐 언론에서는 임박, 뭐 초읽기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도 뭔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사 상황은요. 사실 뭐 요 정도만 소개해 드리고요. 어제입니다. 어제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검사와의 대화.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검사와의 대화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도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전국 검사와의 대화 열겠다. 법무장관 조국의 3호 지시. 지금 지시가 몇 가지 나왔는데 이제 또 다른 지시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열겠다.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도 정치할 것이다. 일단 검사와의 대화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검사들 반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정치 활동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장관의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 활동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했던 검사와의 대화 따라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검사와의 대화 추진한다. 검사들 생사 여탈권진자와의 대화가 잘 될까. 뭐 또 이런 반응이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일단 중앙일보 기사가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평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시키게 한다. 뭐 일각에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리 될 수도 있다. 조 장관 어제 출근길에 글쎄요 이 검사와의 대화와 관련될 수도 있고요. 퇴근의 공보 규칙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헌법 정신을 어기지 않는 한 가족 수사 검사 인사 불이익 없다. 야당 인사권 운운하며 검찰 협박하냐 지금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와의 대화는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긴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일단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른 곳의 검사들과 대화가 한다고 하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점에 대해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03년 당시의 모습까지 아울러 영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검사와의 대화, 분명히 조국 장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유라고 있고요. 약간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 간부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죠. 왜 중간 간부들에게 지시해서 그 지시가 일선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예. 왜 일선의 검사들을 만나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간부들에 대한 불신을 내가 갖고 있다. 이걸 표시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일선 검사들하고 직접 만나겠다는 것은 예. 내가 세부까지 장악하겠다. 직접 내가 챙기겠다. 나의 역할을 봐달라. 이런 이제 공개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뭐 솔직히 이게 그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공개적으로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으로 할지 예. 모르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했던 방식 같은 것은 예. 저는 부적절하다고 그 봅니다. 당시는 사실 생중계가 됐잖아요. 예, 일선 수사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에 매진해야 될 검사들을 이렇게 마이크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은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색깔을 입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사와의 대화에 나왔던 그 검사들, 예. 그 당시에도 잘 나가는 검사들이었죠. 예. 그런데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검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 무슨 발언을 했지 해가지고 자기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외부에서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입혀져 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검사와에 대하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앞서서 소개했던 조선일보 기사 좀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 보면은요, 일단 뭐 공개된 목적이 있습니다. 기사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장관이 어제 한 얘기입니다. 검찰 조직 문화 및 근무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검사와 직원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겁니다. 검찰 조직 문화 및 근무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자 박상혁 변호사 여기 보면 뭐 여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활동하냐 뭐 이런 비판을 소개했고요. 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뭔가 검찰 조직 그리고 근무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수렴 목적이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예. 밝힌 일성도 그렇고 예. 임명 취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 검찰 개혁입니다.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이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바로 예. 그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억울한 그 상황에서 그렇죠. 자신의 예. 그런 유명을 달리했던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는데 비극이죠. 예, 그런 일 그렇습니다.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런 조직 문화의 개선과 검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예. 게 이 그 지시의 취지이고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평검사와의 대화는 조금 다른 게 그때는 그 약간 검찰에서 일선 검사들이 반발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들에 대한 좀 대응 차원의 대통령께서 예. 하셨던 것이고 예. 그에 비해서 지금 조국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예.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법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예. 그런 대화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검사들의 얘기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너무 재경 검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어렵게 고생하고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검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뭐 특수부 검사들이라기보다는 강력부 검사들, 진짜 힘들게 일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검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경 검사라면은 이른바 이제 서울 또는 수도권 경기 지역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사들이 좀 그쪽 근무를 좀 선호하죠, 사실. 선호하고 또 언론인들과의 접촉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활약 어떤 성과 같은 게 좀 잘 돋보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실제로 어렵게 일하는 곳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예, 여러 가지 예. 검사들이죠. 알겠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글쎄요. 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일단 지금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예. 임명된 게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검찰과의 대화 예.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자체가 모든 게 다 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성도 없고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장관이 됨으로써 예. 아무리 본인은 진정성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국민들이 그거를 동의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어떤 지시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거네요. 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때문에 더더욱 조국 예.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세부적으로 보면은 예.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것을 할까?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들과 만난다는 뜻은 예. 결국은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줄 세우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줄 세우기를 하면서 예. 결국에는 검찰 내부의 조직을 뭐 분열시킨다든지 이런 또 이념적이 됐던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럼 간에 줄을 세운다는 거는 좀 평검사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검찰 내에서 경력이 많지 않은 평검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에 봤을 땐 그런 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저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의심을 하시는 거죠,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예.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예. 지금 모든 그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예. 조국 장관 앞에서 진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 검사의 예. 대화 속에서도 그때 뭐 할 만했던 검사들 예.
또는 뭐 소신 발언했던 그 대통령 앞인데도 할 말을 막 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 사실만 보더라도 예. 과거의 또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 제목 자체를 가지고 옴으로써 예.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 잘못 발언하면은 당신네들의 미래에는 검찰 내부엔 최소한 없다라고 오히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주로 의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게 좀 우려스럽다라고 지금. 근데 아직 진행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의심이고 진행이 되면은 많은 의심이 전 사실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지만 의도는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좀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평검사 젊은 검사들하고의 대화라는 왜 시도를 했을까의 하나로 지금 우리 어느 직장이나 어느 조직에 가봐도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많이 다르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얘기 검찰 조직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들조차도 예.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 요즘 젊은 검사들은 우리와 뜻이 좀 다르다는 얘기들을 뭐 고민하는 걸 젊은이는 다 다르죠, 기성세대하고 다르죠. 생각이. 근데 그 다르다는 게 예.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검사라는 지위가 가진 권력지향적인 성격이라든가 예. 아니면 굉장히 많은 권한에 쏘는 어떤 것들보다도 예. 법률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에 더 주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전문층이 좀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나 이런 데 예. 과거의 검사들보다 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국 장관이 계획하고 있는 예.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도 예. 오히려 젊은 검사들하고는 쉽게 말해서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력을 거기서도 그러면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 역시도 뭔가 이 개혁의 동력을 좀 찾기 위한 작업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이재용 변호사. 한마디만 개혁. 말씀드리자면요. 예. 조국 장관은 물론 그런 의도로 젊은 검사들과 예. 만나려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제발 그러기 전에 예. 지금 본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젊은이들, 대한민국 젊은이들하고 먼저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젊은이들 좀 더 만나라 그 말씀이시네요. 얼마 아니, 전에 그들이 무슨 원하는 청년 단체를 좀 만나기도 했죠. 만나는 그 걸 자리에서. 떠나서 예.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죠. 만나서 듣고 뭐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면 그거는 만난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박상혁 변호사.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인데요. 예. 혹시 뭐 물론 조국 장관이 만나긴 했습니다만 예, 예. 그런 젊은이들의 많은 실망감과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진짜 정치 행보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의 일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검찰은 검찰의 일, 법무는 법무의 일에서 충실하자고 했다면 지금 조국 장관이 검사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원칙을 세우는 것은 바로 예. 법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관이 지시를 했으니까요. 검사와의 대화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럼 또 그 모습도 꽤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제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밤사이도 참 여러 평가가 나왔고요.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황교안의 승부수, 조국 사퇴, 청와대 앞마당에서 삭발 투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봐주세요. 여기 작은 팻말을 들었습니다. 파면하라, 대한민국 죽었습니다. 이런데 황교안 대표의 이미 머리를 다 삭발한 상태 이후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민의 뜻 거슬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삭발을 했어요. 야당 대표의 공개 삭발은 처음이다. 보수 원톱 이미지를 굳히고 조국 장관 임명 막지 못한 야 지도부 책임론도 의식.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야권 보수 진영에서는 내가 원톱이다. 이런 걸 약간 나타내려고 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임명 결국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걸 막지 못했습니다. 약간 죄송하다. 그런 뜻도 담겨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삭발은 하지 마시죠라고 만류를 했다고 하는 내용도 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저희가 판넬을 나눠드렸는데요. 네 분께서는 그 판넬에 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좀
추정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력과 분석력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빈칸인지 좀 소개하고 나머지 기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청와대 만류 일축하고 삭발투쟁 강행. 무엇 승부수. 뭐 몇 글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승부수라고 돼 있어요. 어제 이 삭발을 한 게 무엇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과연 무슨 승부수일까요? 이 내용을 좀 적어주시는 겁니다. 요 아랫부분 보시면 힌트가 좀 있어요. 제가 그것도 마저 알려드릴게요. 대여 투쟁 동력 키우려 전격 결단했다. 최고위원들 큰 결심하셨다. 뭐 이렇게 격려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로 직접 찾아와 만류했지만 뭐 강행을 했습니다. 황 대표 조국을 사퇴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삭발 하지 마시죠 하니까 조국 사퇴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당 심야까지 청와대 앞 농성했다. 여당 정쟁 존재감 위한 삭발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네 분께 쓰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모습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살리자 자유 대한민국.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투쟁의 이름을 붙인 삭발은 부조리에 맞서 분투하다. 그 뜻을 못다 이룬 사람들이 끝내 선택하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예고한 삭발은 그저 정쟁을 위한 혹은 그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삭발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는 국회라는 그 공간에서 일하고 투쟁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미 합의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첫 일정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외 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쓴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장외 투쟁과 단식, 이제 삭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앞 삭발, 삭발식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비판,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요 빈칸이 이렇습니다. 황교안 청와대 만류 일축하고 삭발투쟁 강행 무슨 승부수일까? 그러니까 요 물음표 안에 이제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유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동아일보가 꼽은 요 이유 무엇일까? 요 내용을 좀 써주는 겁니다. 네 분 답을 좀 차례로 보겠는데요. 먼저 최경선 논설위원은 조국 정국의 승부수다 이렇게 추정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추정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일단 뭐 그닥 매끄럽지는 않지만은 예. 갑자기 단어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예.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은 예. 솔직히 이번 조국 정국에서 굉장히 그 조국 장관이 임명되는데 예. 반대 이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야당 지도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일고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줘야 될
이 조국 정국이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오랫동안 좀 더 강하게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예. 야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 저기 일을 해라, 쇼를 예.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 정치인들은 또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쇼도 적절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국 정국이 진행되는 동안 야당 지도부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승부수를 띄운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정국 승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승부를 위한 뭔가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박상혁 변호사께서는 총선 승부수다. 총선을 위한 승부수를 지금 던진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네요. 뭐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은 총선이라는 아주 정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 가운데서 승부수라고 하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선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지금 보면 그 YS나 DJ 이후로 이렇게 그 삭발이나 단식을 해가지고 주목받았던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황교안 대표가 무리하게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삭발을 감행한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뭐 책임론 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의식 이런 걸 위한 승부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조국 장관 파면 이런 거보다는 총선을 겨냥한 승부수라고 해석을 해 주시는 거네요. 결국 그걸 과정 속에서 뭐 일부 예. 야권의 통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선거를 의식한 총선이다.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재영 전 국회의원 뭘 많이 쓰셨네요. 반문연대 통합 승부수. 이거는 뭐 내용과 상관없이 글자가 다 들어갈까요? 그 긴 글자가? 그죠. 그래서 밑에 가로 열고 보수 통합이라고도 써. 아, 보수 통합. 그럼 그러니까 반문연대 통합 승부수라는 내용이지만 글자를 감안하면 보수 통합 승부수 정도가 되겠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숙제가 저한테 주어져서 예. 이 말씀을 쓰긴 예. 썼는데 사실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 우리 황교안 대표의 그 삭발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와 있고 비판적인 그렇죠. 얘기도 나와 여러 있습니다. 가지 뭐 평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평가 있는데 뭐 제가 그 황교안 대표 뭐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저 삭발하는 저 행위에 있어서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조국 사태를 봤듯이 지금 모든 국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싫어하는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모든 야권이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앞서 매일중재 기사의 제목으로 뭐 책임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 거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트렌드상으로도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죄의 마음도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또 조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지금 막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처절함이 저는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시대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으로 일색하면서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처절함이 담겨 있다. 그런 모습을 좀 봐달라는 말씀인데 이재용 전 의원 혹시 지도부의 추가 삭발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당내 분위기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도부의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여러 명이 삭발을 단행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명은 한 걸로 알고 있고 하겠다라는 의사를 네, 그것을 어떻게 언제 하겠냐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논의 중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속한 인물들인가요? 지도부에 속한 인물도 한두 명은 있다고 제가 소식은 들었으나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여기 만평 좀 한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봤을 때 만평에 보면은 이제 지도부 추가 삭발 뭐 이렇게 하면서 만평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원래 내용은 아니지만 뭐 이런 걸 또 궁금해하는 시각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는 보수 결집 승부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수.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라기보다 본인의 위치 매기면 아마 보수를 대표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데 그동안의 자유한국당 자체도 그랬었고 황 대표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냈다라고 아마 평가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 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라든가 황 대표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은 최소한 보수 계층에서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른바 반조국 연대라는 걸 또 다른 뭐 바른미래당이나 일부 제안을 했지만 연대 제안에 대해서 또 거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절박하다면 여기서 또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야권을 대표한다라는 이미지를 세우기 어렵다라는 예. 의미에서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이 좀 연속해서 이 답을 추정해 주는데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네 분 좀 보면 최영선 의원께서는 조국 정국 승부수를 던진 거다. 박상혁 변호사는 총선 승부수다. 이재영 의원께서는 아랫부분을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 승부수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보수 결집 승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청와대 만류 일축하고 삭발투쟁 강행. 무슨 승부수를 던진 것일까요? 보여주세요. 야권 결집 승부수다. 야권 결집. 그러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야권이 뭉쳐라라는 어떤 표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앞선 매일경제기사 좀 보여주실까요? 거기에 답이 다 있었군요. 보니까. 앞선 기사, 매일경제기사의 제목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수 원톱 이미지를 굳히고 이 부분이 힌트였네요. 보수 원톱. 야권 결집 승부수. 야권 결집이 되면 본인이 보수 원톱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니까 이재용 전 의원과 양지열 변호사는 뭐 거의 정답에 가깝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영선 의원과 박상영 변호사께서는 정답보다 더 큰 범위에 좀 답을 좀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권 결집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요. 조국 장관의 국회 출석을 놓고 좀 공방이 오갔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야당 본회의에 조국 출석 안 돼. 정기국회 문 열자마자 삐거덕.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무산. 원래는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하루씩 진행되거든요. 그러면은 총리 이하 장관들이 국회 출석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조국 장관 출석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야당이 반발했고 여당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체가 무산이 됐어요. 일정이 지금 다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럼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피의자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대표 연설을 청취하는 그 역할인데 조국 피의자 장관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는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네, 최영선 의원. 뭐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이게 또 공방인데요. 오늘도 아마 또 공방을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뭐 출석 여부를 놓고 좀 서로도 맞섰는데. 일단 뭐 네. 동의를 했건 동의를 하지 예. 않았건 야당이 예. 법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장관입니다. 그러면 법사위는 장관이죠. 분명히. 그러면은 현실을 인정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든 국정감사든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저 따질 건 또 따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야당이 자기들한테 발언권이 오는 자리인데 그것을 굳이 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의 발언 권리를 스스로 놓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또 이 공방 벌이면서 또 일정 잡는 논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유정 얘기입니다. 어제 재판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오갔나 봅니다.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좀 사진 좀 봐주시죠. 이 커튼머리 어제도 있었습니다. 커튼머리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매번 이렇게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영상 보여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 보면
더 뭔가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십시오. 오늘은.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졸피뎀 혈흔 피해자의 것 코너 몰린 고유정. 어제 재판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판인데요. 고 씨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획적 범죄 입증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한국일보 전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어제요. 진술 기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아니 변호인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이미 뭐 서면으로 준비했는데 무슨 진술 기회 달라 해서 재판부가 퇴짜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쪽입니다. 졸피뎀 혈흔은 고유정 아닌 전 남편 것이다. 계획 범행에 무게든 감정 간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혈흔 이게 누구 피인지 어떻게 아느냐 졸피뎀이 꼭 거기서 나오는 법이냐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고유정 측에서. 그런데 어제 감정관 증인이 졸피뎀 혈흔은 고유정 아닌 전 남편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감정관은 과학적으로 뭔가를 살펴본 거잖아요. 고 씨 울먹이며 진술 기회 달라 호소. 재판부 어제는 안 되고 직접 진술 써오면 기회 주겠다. 그러니까 자필로 진술서 다 써와라. 그럼 그거 읽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양재 변호사. 어제 지금 잠깐 소개가 됐어요. 이 졸피뎀 혈흔이 누구의 것이냐 이런데요. 어제 재판에서 쟁점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차 공판 때 고유정 측 변호인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 검찰의 증거로 제시된 거에 담요에서 추출한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 전 남편에게 고유정이 졸피뎀을 그렇게 먹도록 했다. 그게 계획범죄의 증거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2차 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인이 아니 담요에 그 피해자 혈흔뿐만 아니라 고유정 혈흔도 있었는데 그게 누구 혈흔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이 주장 자체가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국가수에서 수사를 하면서 누구 혈흔인지 기본적으로 검사도 안 한 다음에 거기서 졸피뎀이 나왔다고 덜컥 피해자의 것이라고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정확히 나와서 담요에 혈흔이 7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개는 피해자의 것이고 2개에서는 유전자 검출이 잘 안 되고 하나는 피고인하고 고유정 것하고 피해자 것이 섞여 있는 혈흔이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혈흔에서 정확하게 졸피뎀이 나왔고 거기서 피해자의 유전자만 뭔가 있는 게 맞잖아요. 확실한 거죠.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으면 그 피해자 것이 그럼 유전자는 피해자 것인데 졸피뎀만 고유정에 피해서 들어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주장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는 주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퇴짜른 건 뭡니까? 그러니까 발언 기회라는 건 형사 재판을 시작할 때 이른바 모두 진술을 하라 그래서 자 이제 재판을 시작할 건데 재판 시작에 당신 입장은 뭡니까?라고 그때 피고인에게도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할 기회를 들은 다음에 그럼 당신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증인이나 증거를 가지고 따져봅시다 하고 재판을 쭉 진술하고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자 이제 재판 증거라 증인 같은 거 다 들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번 입장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최후 진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처음에 모두 진술할 때 나는 할 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절차는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고유정이 나 말 다시 해야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절차에 없는 얘기를 지나갔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원래는 이제 아예 안 들어주는데 그래도 이제 사건이니만큼 재판부에서 그러면 다음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공개 재판정인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다 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써서 정리를 해서 가져오면 제출하면 다음 공판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준 겁니다. 그럼 다음 공판 때는 뭔가를 좀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좀 길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욱 변호사. 그런데 아까 이 잠시 사진도 영상 좀 잠깐 나갔는데요. 사진도 보면 이 머리카락 커튼. 이거 보시는 분은 참 답답해 하시는데요.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는요. 취재진이 좀 근접해서 이 취재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진으로. 그런데 근접 촬영이 불허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신상 공개된 인물 아닙니까? 왜 근접 촬영을 불허했을까요? 아마도 그 재판을 질서를 유지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러면 또 혹시나 지난번과 같이 머리채를 또 잡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판에 어떤 혼선을 줄 수 있는 우려들도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피의자의 지금 재판받고 있죠.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조치였나요? 뭐 꼭 피고자 인권이라기보다도 예. 재판의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법관 입장에서는 예. 충분히 그런 뭐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지금 모두 진술기에도 마찬가지로 예. 조금 즉흥해서 원래도 뭐 절차를 예. 넘어갔습니다만 즉흥해서 주재하는 이유는 예. 거기서 말한 것처럼 횡설수설하고 재판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그렇게 뭐 발언을 하게 되면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 법관이 그렇게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 사안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얘기가 됐던 게 이제 머그샷 공개예요. 이거 뭐 신상 공개 결정했는데 뭐 얼굴을 도통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해 하거든요. 그래서 머그샷 얘기가 그동안 나왔는데 최영선 위원께서는 머그샷 공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뭔가 이름 들고 있는 사진을 정면 사진, 측면 사진을 찍어서 그걸 공개한다는 거죠. 이 신상 공개 결정 나면 아예 이제 얼굴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찬반 논쟁이 좀 있는데요. 저는 뭐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대신에 예. 이제 그거 나중에 무죄로 결론이 예. 났을 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겠죠. 어. 그런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그 경찰이나 예. 이 검찰 단계에서는 얼굴을 마음대로 공개 못하게 돼 있는데 예. 저는 저 머리카락 커튼에 대해서는 예.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예. 충분히 저는 저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 정언을 듣고 예. 자기가 말하는 과정에서 이 표정 변화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언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많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재판정에서 계속 머리카락을 늘리고 있으면 예. 재판장이 뭔가 증거가 나오고 정언이 나왔을 때 지금 피고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표정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 용모를 좀 제대로 갖춰달라 하고 주의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러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재판 받을 때도 저렇게 내리고 있는 건가요? 그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해도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 자리에 뭐 이렇게 저 뒤로 기댄다거나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앉아있지 않거나 이런 거는 법정지휘권으로 제재를 예. 할 수가 있을 텐데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고개를 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게 고개를 숙이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근데 판단이 그게 된다. 본인의 의도는 어쩔지 몰라도 당신 얼굴 안 보이니까 얼굴 보여라라고 예. 할 그 권한은 없죠, 딱히. 뭐 제가 직접 재판장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질 못해서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글쎄요, 말할 땐 그래도 좀 머리 좀 이렇게 하고 좀 뭐 말하지 않을까요? 저 상태도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교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간에 뭐 언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사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 그러자 안보실 차장 It's my sty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싸움 같아요. 말만 들어봐도. 자, 조선일보 기사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에 대판 싸운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판 싸웠다. 지난 4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었답니다. 그거 해외에서 싸운 거네요. 여기 보면 사진도 있고요.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강경화, 김현종과 언쟁 부인하지 않겠다. 어제 국회 출석해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요. 의원들이 질문했는데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다. 싸웠다는 거.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에 불만 터진 듯하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때 아까 소개했던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언쟁이 강하게 붙었다는 건데 그리고 그 이후에 영어로 서로 언쟁을 벌였다. 이 두 분이요. 사실 뭐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고 알려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언쟁, 말싸움도 영어로 벌였다. 현장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김현종 차장 차기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알력 다툰 설도 있다. 아,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그 외교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경화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후임 장관으로 김현종이 올까 봐. 그런 얘기가 막 돌아요.
옛날에 저 김영정 장관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죠? 대통령 순방 계제. 맞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김현종 그 차장이 무슨 외교부 직원들 불러다 혼내고 말이지. 뭐 심지어는 두 분이 막 싸우다가 말면 영어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또. 네, 어제 이제 저 모습을 통해서 뭔가 좀 불편한 언쟁이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 보니까 이런 말들이 오갔다. 그래서 나온 말이 It's my 스타일입니다. 이재용 의원이요? 네.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뭐 저 정도면 대판 싸웠으니까 저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간단한 언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 저런 언쟁이 벌어졌을까요? 자리 싸움이죠. 뭐 소위 말하는 그 외교 안보 이 공간에서의 자기네들의 소위 말하는 권력 다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할을 보면 누가 주도하는 그렇죠. 거에 대한 어떤 충돌? 예.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들어서서 외교부 패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외교부 패싱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나왔던 여러 실수들을 봐더라도 외교부 패싱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그 회의라든지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또 그런 실수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일단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내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나 이건 또 내 스타일의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나 두 장관급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순방 중에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발언을 해야 될지 이게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런 컨텐츠적인 내용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소리 지지 말아라. 난 소리치는 게 내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것이 언쟁까지 해서 아주 과격하게 언쟁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창피한 일이죠. 지금 이렇게까지 가는 걸 보면 그 배경 설명을 해줬어요. 그동안 외교부가 약간 어떤 외교, 안보 이런 데에서 약간 역할이 좀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런 배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잠깐 영상을 확인했지만 전 장관 얘기에 나오면서 서로의 어떤 뭐가 이렇게 좀 알력일까요?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거 추정 가능한 대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사실은요, 이 두 인물,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동안 뭔가 많이 쌓였다라고 느껴져요, 사실은요. 사실은 순방 중인데 순방 중은 웬만하면 다 이게 뭔가 조용히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일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단순히 내 직원을 다른 사람이 야단친다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뭔가 불거진 거는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깊었다라고도 추정이 됩니다. 박상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그 국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 백악관에서 여러 참모들 간에 이렇게 좀 설전이 있었다 이런 기사는 참 많이 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는 좀 그렇죠. 이례적이어서 사실은 좀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 두 분 다 스타일이 굉장히 이렇게 스타일 나왔지만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의 분입니다. 강하다. 김현정 지금 차장 같은 경우는 그 통화음이 애국가일 정도로 굉장히 애국심도 강하고 굉장히 예전에 한미 FTA 할 때도 전혀 미국 측 그 관료들한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터프한 스타일로 유명하시거든요.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해왔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참여정부 때 그 김현종 차장이 통상본부장으로 더 상위 직급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조금 지금은 좀 역할이 달라져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순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서로 간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외교부 패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그 당시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최영수 의원님. 솔직히 김현종 차장이 그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안보실 2차장으로 갈 때부터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다 얘기가 나왔던 게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이고 안보실 2차장은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급이 강등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통상 전문가를 안보실에 넣었기 때문에 왜 통상이 갑자기 안보로 바뀌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외교부만을 놓고 보면은
이 김현종 차장이 훨씬 뿌리가 깊죠. 예. 통상교섭본부장 자리가 그 장관급으로서 예. 외교통상부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건물 자체도 사무실 자체도 외교부와 같이 있어가지고 외교부 직원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급이 차관급으로 갔고 청와대 중심으로 지금 외교가 이루어지고 예. 있다 보니까 개각이 있을 때마다 예.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올 거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함께 줄서기가 김현종 차장 중심으로 외교부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교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예. 금융위원회 금감원이라든지 몇 군데 주요 공직자 사이에 불화설이 돌은 게 있었는데 이럴 때 사실 적극적으로 청와대에서 중재를 하고 위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중재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그 여기다 또 첨언을 드리자면요.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해야 할 일에 이제 잘 못하게 되거나 오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되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이거 4월에 싸웠잖아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외교부하고 청와대하고 의견이 굉장히 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았기를 바라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장관들끼리에 이런 그 잘못된 혹여라도 그 결정이 내려졌다면은 그거는 매우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입원을 했고요. 오늘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900일 만에 구치소 밖 생활 3개월가량 병원에 머문다. 어제 서울 성모병원 입원했습니다. 오늘 수술 예정이고요. 각종 검사 받고 오늘 어깨 수술. VIP 병동 1인실에서 생활합니다. 특실인가 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57평 이렇게 돼 있네요. 굉장히 넓군요. 병원 측 21층 전체 출입 통제, 주변에 경찰 배치에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외쳐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고 외쳐주십시오. 정식대 정치해달라고 외쳐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여러 가지 영상 저희가 좀 준비해서 봤습니다. 박상현 변호사. 일단 VIP 병동입니다. VIP 병동 통상적으로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매우 비싸죠. 비싸죠. 이거 1인실이면 굉장히 가격이 나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형집행정지하고는 조금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교도소장이 재량으로 그렇게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3개월 지나면은 좀 아마 수술 받고요. 회복하고 재활 치료까지 기간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3개월. 그러면은 일단 아픈 부위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2번 했지만 2번 다 거절됐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이 수술까지 해서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앞으로 형 집행정지에 대한 명분이 없게 되는 건가요? 훨씬 더 가능성, 지금도 불어대는데 훨씬 더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됐으니까. 양결 변호사, 한 가지 조금 글쎄 이걸 걱정이랄까요, 우려할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나와서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지자들과 또 반대자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뭔가 집회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또 갈등처럼 또 비춰질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게다가 이제 저곳이 또 박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에서 별로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참 서울에서도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곳에 복판에 있는 거죠. 예. 뭐 공교롭게도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가까운 곳에 있고 예. 그래서 항상 검찰 법원 쪽에서 갔던 또 인파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이동을 이미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치소 입장에서는 만약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저 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될 것이다. 차라리 그냥 한 곳에 한 사람이 있고 뭐 지지하든 반대하든 시위하는 쪽도 딱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경호라든가 주변 안전은 오히려 더 낫다. 이동은 안 할 거죠. 저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영수 의원님. 사실 이 병원에 있게 되면 또 집회하시는 분들이 또 무슨 석방 요구 뭐 이런 주장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럴 수가 있죠. 이 구치소에 있는 것과 병원에 있는 예. 것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예. 있지만은 하여튼 어디까지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 기사가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뭐 수감 900일 만에 바깥 생활한다. 어깨 수술 위해 입원. 그런데요. 최순실이 등장합니다. 이 기사에는요. 허위사실 유포로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현장을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합니다. 보시죠. 장관 김현수입니다.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현재까지의 조치, 향후 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 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 농장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경 10km 이내 양돈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도 운영하여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발생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금일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일제 소독 및 의심 증상 발현 여부도 즉시 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습니다. 농가 및 지자체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 검사, 어심축 발생 시 신고 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발표 들어봤는데요. 좀 대처를 잘해야겠습니다. 아침에 매영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